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7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몇 년 전 서로 의지하고 살았던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에 아직도 잠겨 살고 있어 그거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힘들고 괴로웠는데 키우면서 돈 가지고 한번 서럽게 한 적 없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고작 돈 때문에 천륜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크나큰 충격에 빠지게 됐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이 꼬인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 건지 가늠조차 되지 않아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 슬픔보단 얼마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내 인생 앞으로 이런 일 또 없을 거라는 보장 없으니 어떻게 나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막막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자식 때문에 늙도록 고생하는 부모님이 많다고 남의 얘긴 줄 알았죠. 이 나이 먹고 자식 다 키워놓으면 이제 저도 남들처럼 효도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거라 생각했어요. 사람 안 바뀐다더군요. 남편도 저도 선한 마음가짐으로 평생 살아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임에도 이렇게 끔찍한 괴물이 나왔는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전 젊은 날에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아가씨였어요. 형편이 여유로웠던 부모님 밑에서 그야말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왔었거든요. 매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척척 해주시는 부모님 뜻에 거역하고 반할 생각을 한 번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든든했지만 집에선 저랑 대화 한마디를 안 해주시던 무서웠던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아버지 앞에 서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눅이 들던지요. 제 나이 또래이신 분들이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당시에 많은 딸들은 집안과 아들 형제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죠. 어렵지 않은 집안에서 외동딸로 자란 전 그런 희생을 하고 자라자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여겨야 했습니다. 그만큼 집안에서 저한테 기대는 바가 있었다는 건 몰랐었죠. 좋은 학력이 신부 수업의 일환이었다는 것을요. 괜찮은 남자에게 시집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 엄마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것. 글쎄요, 부모님이 짜놓으신 탄탄대로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갔었더라면 제 인생이 지금과 조금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문득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 여기 대학 다니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수업 몇 시에 마치세요? 이따가 끝나고 같이 차라도 한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친구랑 놀다가 조금 늦게 들어와도 한심하다는 아버지의 눈빛과 한숨이 쏟아지던 때라 애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하던 미팅이니 뭐니 이런 것들 단 한 번도 따라간 적이 없는데 누군가 학교에 들어가려는 절 조심스럽게 툭툭 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차림새를 보아하니 회사 점퍼를 입고 있는 것이 근처에서 일을 하는 사람 같은데 다짜고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말을 걸었다는 둥 수업이 마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다는 둥 얼굴이 새빨개져서 괜찮다고 말하고 내뺐는데 그대로 포기할 줄 알았던 남편은 며칠이나 더 학교 앞을 어슬렁거리면서 제가 수업이 마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 사람은 일도 안 하나 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이미 친구들 사이에서 야, 네 애인 너 데리러 왔다 하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되었고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짜증나서 그럼 커피 한잔 해줄 테니까 다시 쫓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학교랑은 멀리 떨어진 찻집에 가서 커피를 한 잔 했어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커피잔에 티스푼을 넣고 돌리는데 손을 달달 떨면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걸 보고 내 생각만큼 나쁜 사람은 아닌가 보다 그랬었죠. 완전히 소개팅 선보는 자리 같은 느낌이잖아요. 저도 그런 자리가 처음이었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남편도 그렇게 누굴 쫓아다니고 해본 게 처음이었대요.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색해서 죽을 것 같은데 남편이 이대로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랬다면서 주저리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무작정 나를 쫓아다닐 땐 그냥 무서운 스토커 같기만 했었는데 막상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들으니까 꽤 관심이 가더라고요. 나랑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는데 시골에서 홀로 상경해서 고생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지금은 이렇게 볼품 없을지 몰라도 자기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업 성공하고 나면 멋들어진 인생을 살 거다 하는데
부모님이 지켜온 대로만 살아온 제 입장에서 자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나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눈이 맞았죠. 다음에도 또 볼 수 있냐는 말에 봐서 그러자고 몇 번을 튕기고 더 만나고 하다가 결국 부모님 몰래 연애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받고 첩보 작전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땐 남편이 창피했다기보단 연애 자체를 부모님한테 들키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그랬었죠. 그런데 꼬리가 길면 결국 걸리는 법이라고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연애를 하던 중에 친한 친구 팔아서 둘이서 몰래 여행 갔다 온 걸 부모님한테 딱 걸린 거예요. 늘상 한숨을 쉬긴 하셨어도 혼내는데 말 한마디 보태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그날 처음으로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네가 지금 생각이나 있는 애냐 없는 애냐 하면서 당장 헤어지라고요. 거기다 대들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결혼 허락 받겠다고 집에까지 찾아와서 무릎 꿇고 저희 아버지한테 빌었습니다.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한 번만 믿어달라고요. 어디 근본도 없는 놈의 자식이 와가지고 너같이 아무것도 없는 놈이 뭘 책임질 수 있는데 네가 내 딸 데리고 고생시키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냔 말이야. 어디서 이렇게 안심한 놈 데리고 와서 결혼시키려고 내가 내 딸 곱게 키운 줄 알아? 당장 나가 이 자식아. 멱살 잡히고 얻어맞고 모욕적인 소리를 바가지로 들었는데도 꿋꿋하게 저희 집에 출근 도장을 찍었던 남편. 그 모습에 부모님께서 결국 넘어가서 허락을 해주셨냐고요? 아니요. 저희 부모님은 저 해외로 유학 보내버리실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 와중에 매달 해야 하는 달거리가 뚝 끊겼기에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처음엔 내 연애 때문에 이렇게 집안이 쑥대밭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몸이 안 좋다고 병원이라도 약국이라도 금방 갔다 온다고 병원 가서 보니까 임신이래요. 온 집안이 축복받는 상태에서 그 소식을 들었으면 당연히 기뻤겠죠. 지금 상황에서 들어봤자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방에 진단서 넣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눈물만 줄줄 나오더라고요. 소식들은 엄만 머리 싸매고 알아누웠고 남편은 저희 아버지한테 진짜 죽지 않을 정도로 맞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저도 심란한 상황에서 그래도 제 뱃속에 있는 생명을 축하해 준 건 남편 딱 한 사람밖에 없었네요. 아들이 생겼을 때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서 그런 못된 엄마라서 그때의 벌을 이제야 받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미안해. 나 때문에 아버지한테 얼굴이 이게 뭐야. 속상해 죽겠어 정말. 애까지 생겼는데 맞을 짓 했지 뭐. 내가 다 책임질게. 당신도 뱃속의 아이도 더 열심히 살고 성공해서 장인어른한테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게. 울며 겨자 먹기로 부모님은 결혼을 허락만 해주셨습니다. 결혼식장에 나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면서 그렇게 책임 노래를 불렀으니 잘난 니네가 다 알아서 하라고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선뜻 손을 벌리는 것도 웃기는 상황이죠. 아마 지켜보고 계시는 부모님도 마냥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어렵게 시집가서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속 편한 부모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때는 자존심이었지 뭐였는지 몰라도 그렇게 부모님이 반대하는 시집을 가고 나서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성공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남편 사업이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어요. 어려워서 친정에다가 손을 벌리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내가 너네 그럴 줄 알았다. 그 소리 듣는 게 죽기보다 싫어가지고 남편이랑 저랑 어떻게든 더 열심히 살아보자고 힘을 모았었죠. 만삭이 될 때까지 저도 나가서 일을 했었어요. 임산부라고요? 아유, 우리 가게에서는 무서워서 못 뽑겠어. 일하다가 어디 잘못되기라도 하면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하려고. 다른 가게 가서 알아봐요. 우린 산모한테 시킬 일 없으니까. 뱃속에 아이가 있어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무작정 찾아가 보면 다들 이 몸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면서 난색을 표하셨고 그래도 마음씨 좋은 사장님 덕분에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하면서 부족한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면 자기도 피곤해서 눈도 제대로 못 뜨면서 퉁퉁 부은 제 다리를 주무르다가 미안해서 혼자 눈물을 훔치는 남편을 보는데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기만 한가 속상할 때가 많았었죠. 그때가 아마 이제 6개월이 넘어갔을 때였어요. 그래도 안정기가 다 지났으니까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아마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바닥이 미끄러운 거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넘어졌는데 혹시라도 배가 다칠까 싶어가지고 배를 감싼다는 게 그대로 무릎을 꿇고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뼈에 금이 가는 사고가 있었어요. 남편도 사색이 되어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가고 당장 일이든 뭐든 관두라고 그러다가 정말 애도 저도 잘못되면 어쩔 뻔했냐고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친정에다가 난리 날까 싶어서 얘기도 못했었다니까요. 금이 간 정도라서 일 못하고 집에 누워만 있는 정도로 끝나긴 했지만 애 낳고 나니까 아직도 비 오고 뭐 오고 하면 한쪽 무릎만 엄청나게 쑤셔요. 나이 한 60 넘어가니까 걸음도 묘하게 절뚝거리고요.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애가 졌을 때 넘어졌던 게 이제야 안 좋아졌나 보다 싶더라고요. 몸도 나이가 먹으면 자꾸 고장이 나잖아요. 그렇게 우여곡절 참 많았습니다. 남 탓할 수도 없었죠. 제가 선택한 인생인데 감히 누구 탓을 하겠어요.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죽어도 아들은 포기 못하겠다고 따뜻했던 온실 다 깨부수고 나왔던 건 저였는데요. 그래도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 어떻게든 나 밥 굶길 일은 없겠다 하는. 그래도 자기 식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새로운 온실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 힘든 젊은 날들을 끝까지 견디고 버텼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제 믿음에 보답이라도 한다는 듯이 회사를 관두고 어쩌면 무모해 보일 수도 있었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어요. 그때 그게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제 인생 정말 우습고 불쌍하게 끝나버렸을지도 모르죠. 남편은 그래요. 제가 끝까지 자기 믿고 포기하지 않아줘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요. 아이 낳고 남편 사업 안정되고 난 이후엔 나가서 일 한 번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작 나가서 굳은 일을 한 시간을 따져보면 그리 길지 않았는데 그게 남편 기억엔 꽤나 충격적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당신 동이 임신하고 나서 식당에 설거지하러 나간다고 몸 무거운데 허리 붙들고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면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내가 당신 잘 때 그 다리 주무르면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아마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야. 내가 사는 동안 절대로 당신이랑 우리 동이한텐 그 고생 다시는 시키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앞으로 우리 가족 앞길에 그런 험한 일은 없게 할게.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바쁘고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남편을 죽어라 인정하지 않으셨던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 사업이 성공한 이후론 곰도 재주를 부릴 줄 아는 모양이라고 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남편의 능력을 인정해 주시고 사위로서 받아주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때 남편이랑 그랬죠. 아들 태어나고 나서부터 남편 사업도 잘 풀리기 시작하고 친정과 사이도 다시 좋아지기 시작한 거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들이 정말 복덩이는 복덩이인가 보다 하고요. 학교 다닐 때 그 흔한 사춘기도 없었고 공부는 또 얼마나 잘했다고요. 자식 자랑, 특히나 아들 자랑하는 엄마들 꼴불견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엄마 앞에서 아들 자랑하니까 저희 엄마 말 너도 아들 장가 보내려면 마음 굳게 먹어야겠다 그러시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얘기에 콧방귀 낄 정도였어요. 나 정도면 쿨한 성격이지. 자식이 자식일 뿐이지. 뭐 자식한테 내가 못한 걸 더 하게 하고 이런 걸 바라는 것이 얼마나 유치하고 별 볼 일 없는 짓인지 잘 아니까 난 그러지 말자 했죠. 자식 키우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그거였거든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건 천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머릿속으론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했던 것도 막상 내 상황이 되니까 잘 못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저도 어쩔 수 없는 꼴값 따는 아줌마가 되어가고 있던 중이었나 봅니다.
학교에 상담을 가더라도 담임 선생님께서 동희는 어쩜 이렇게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냐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시고 남편이 어디 나가서 잘 나간다는 얘기보다 아들 칭찬 한마디 듣는 게 어깨가 으쓱하던 때였어요. 남편도 저도 공부를 막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얜 워낙 어렸을 때부터 유명하다는 과외 선생님, 좋다는 학원, 주변에서 기대가 워낙 컸었으니까 잘 키우다 보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공을 들인 덕분인지 몰라도 스카이 중 한 군데에 갔어요. 이 정도면 전 만족이다 싶었는데 아들은 계속 의대를 가고 싶어라 했거든요. 왔다 갔다 통학하는 게 불편할까 싶어 학교 근처에 자취방도 얻어줬습니다. 졸업이 가까워진 아들은 뜬금없이 저희를 불러다 놓고 휴학을 하고 반수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졸업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반수를 하겠다는 아들의 통보가 달갑지만은 않았지만 의대를 워낙 들어가고 싶어 했던 것도 알고 있고 또 본인이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남들보다 늦어지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 고민 끝에 아들의 선택을 믿고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자식이 공부 더 해보고 싶다는데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안 밀어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되짚어 보니까 그때부터 아들이 뭔가 엇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엇나간다고 표현하기엔 그렇지만 자꾸 저희 부부의 예상과 기대를 비껴나간다고 해야 될까요? 동희 엄마, 아유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있지? 아니 나 아까 가다가 동희를 본 것 같아가지고 동희 엄마 생각나서 오랜만에 전화했지. 아이 휴학했다고 반수 준비한다고 안 했어? 동희한테 연락도 좀 하고 그래. 애가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모양이던데. 아까 나 신촌 나갔는데 지나는 길에 엄청 취해가지고 여자애들이랑 남자애들이랑 같이 떠들면서 지나가길래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하고 보니까 동이더라고. 아, 나 깜짝 놀랐잖아. 잘못 봤겠지. 아유, 우리 동이가 어디 그럴 애야. 지금 의대 간다고 준비하느라 바쁜데 애들이랑 술 마시고 돌아다닐 시간이 어딨어. 걔 여태 대학 들어가서 여자친구 만난다는 얘기를 나나 애 아빠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요즘 동이 또래 애들 다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 아, 의대 준비한다고? 어머, 그럼 내가 진짜로 잘못 봤나 보다. 아, 난 또 신촌이라고 해가지고 동이인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는데. 하긴, 걔가 우리 지승이도 아니고. 처음엔 지나가다가 길에서 저희 아들을 봤다는 지인의 전화를 받고 시작됐어요. 하지만 지인이 했던 얘기 속에 저희 아들은 정말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기에 잘못 본 것일 거다. 저희 둘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었죠. 여자인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밤 늦게까지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고성을 지르고 있었다는 둥. 평소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였으니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면 다음날 아침에 말짱한 목소리로 전화가 와선 어제 공부하느라 일찍 잠들어 전화를 못 받았다고 늘 그렇듯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목소리로 전화가 왔으니까 전 정말 철석같이 아들을 믿고 있었죠. 아니, 지승이 엄마 알지? 지승이 엄마가 어제 지나가다가 널 닮은 사람을 봤다나. 아, 네가 휴학도 했는데 신촌에 갈 일이 뭐가 있다고. 바쁜데 방해해서 미안하네. 신경 쓰지 마. 닮은 사람이 한둘인가? 어제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전화 온 줄도 몰랐어요. 집에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엄마도 알잖아요. 내가 요즘 바쁜 시기인 거. 조금만 이해해줘요. 남편과 전 혹시라도 휴학까지 하고 공부하고 있는 아들한테 방해가 될까 싶어 자취방 한 번을 들락날락 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감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애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지 하는 믿음 때문이었죠. 설마 아들이 그 믿음을 저버릴 거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휴학이 끝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능 결과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엔 시험이 너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포기하긴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딱 한 학기만 더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관두면 안 될까요? 이번에 시험 봐보니까 정말 딱 한 번만 더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은 안 했지만 저희도 내심 기대는 하고 있었고 불합격이란 결과가 실망스럽긴 했지만 아들에게 티를 내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얘기에 회의적이었어요. 약속은 약속이고 한 학기만 해보고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하기로 하지 않았냐. 우린 너한테 의대를 가라고 등 떠민 적도 없었고 오히려 본인은 일찌감치 졸업해서 아들이 자기 일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있었으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아들 고집도 보통은 아니었죠. 저렇게까지 부모님 뜻을 거스르는 애가 아니었는데 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욕심을 내서 휴학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아들 키우면서 공부를 잘해서 기쁘긴 했어도 공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의 반수 얘기는 쏙하니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그랬죠. 뭐든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고요. 아들이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었는지 그 이유가 얼마 안 가 밝혀졌거든요. 너 아버지한테 숨기고 있는 거 없어? 당장 사실대로 말 못해? 잔뜩 화가 나서 집으로 아들을 부른 남편이 다짜고짜 아들이 문지방을 밟기도 전에 뺨을 올려붙이기에 제가 깜짝 놀라 남편을 뜯어 말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들에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줄 알았냐고 하며 종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아들의 통장 이체 내역이었어요. 반수를 하는 동안 생활비며 학원비며 타갔던 돈들이 학원은커녕 유흥비, 처음 보는 이름의 통장으로 고스란히 이체되어 있더군요. 그대로 뒷목 잡고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반수를 한답시고 그동안 놀고 있었던 거예요. 지인들이 보고 전달해 주었던 아들의 모습도 전부 사실이었던 거고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동안 계속 공부만 했던 녀석이니까 잠깐의 일탈이야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매달 꼬박꼬박 이체를 해준 이 여잔 대체 누군지 캐물었습니다. 너 뭐 여자 문제라도 일으킨 거냐 닥달을 하니까 그제서야 사실대로 털어놓더라고요. 같이 살고 있는 여자친구랍니다. 믿었던 아들이 어떻게 저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 하고 막히더라고요. 만난 지 오래됐어요. 애도 생겼다가 지웠고요. 아버지 말대로 이제 정신 차리고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 회사 물려받을게요. 대신에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 저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일도 겪었는데 제가 책임져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사람이죠. 아이고 이놈아,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네가 지금 부모한테 그런 소리 하면서 사랑타령 할 정신이나 있어? 어떻게 그런 짓을 해놓고 감쪽같이 부모를 속일 수가 있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가관입니다. 부모 형제도 없이 오갈 데도 없는 여자라고. 아들보다 5살이나 위인 여자라는데 어디서 만났냐고 물어보니까 소개를 받아서 만났다고요. 저희한테는 그렇게 얼버무리긴 하는데 안 봐도 뻔하죠. 어디서 술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만난 여자겠거니 싶은 겁니다. 그 와중에도 진짜 남편이 애 하나 잡겠다 싶어서 필사적으로 남편 끌어안고 뜯어 말렸어요. 너 일단 나가라고. 아버지 화 좀 누그러지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요. 한 번도 속을 안 썩였던 아들이라 그런지 연거푸 얻어맞고 나니까 정말 어디 가서 뺨이라도 맞은 것처럼 정신이 얼얼하더라고요. 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싶고요. 제가 비빌 수 있는 구석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들은 연락도 받지 않는 아버지 대신에 절 붙들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아버지랑 결혼할 때 반대 심했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자기 마음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냐 하고요. 저도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거랑 같냐고요. 그 당시에 제가 남편과 결혼할 수 있었던 건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며느리 될 애는 사람의 집안과 배경 가지고 따지고 드는 게 굉장히 치졸하고 없어 보이는 거라는 걸 알지만 솔직히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부모 형제 없는 건 그렇다 쳐도 어떻게 저희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애까지 지워놓고 남자 집에 여전히 얹혀 살고 있나. 정상적인 정신머리를 가진 사람이면 그럴 수 있나. 저희 아들도 잘못한 건 알지만 전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우리가 언제까지 반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저렇게까지 좋다고 하는데 허락해 주자고요. 우리도 고생해봐서 알잖아. 저러다 괜히 서로 상처받고 애들 평생 못 보고 살까봐 그게 걱정돼서 그래.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를 이미 겪어본 적이 있었던 저였기에 이렇게 남편과 아들의 사이가 틀어져서 영영 서먹한 부모 자식 관계가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것들도 괜시리 걱정이 됐고요. 제발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저도 아들을 따라 남편을 같이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호했던 남편 역시 저까지 나서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을 고쳐 먹었고요. 결국에 저희 결혼할 때랑 똑같은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허락만 해주는 거죠.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하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아버지한테 손 벌리고 지원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면서 그 흔한 전셋집 하나 해주지 않고 말 그대로 결혼식장에 앉아있기만 했었어요. 전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하는 거니까 뭐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지만 남편은 워낙 단호했으니까요. 또 남편이 이렇게 단호한 부분에서 제가 괜히 나섰다간 정말 큰 싸움이 될까봐 더 못 나섰던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 사정을 알게 된 친정 엄마가 피눈 목 속인다고 너도 네 자식이 그렇게 엇나가니까 내 심정 알겠냐고 하는데 솔직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결혼을 해야 하나, 저도 자식 입장이 이해되지 않고 답답했으니까요. 우리 부모님도 이랬거니 생각하니 조금은 이해가 되더군요. 여튼 그렇게 남편과 저도 아들과 며느리도 누구 하나 웃으면서 만족스러웠던 결혼식이 아니었기에 결혼하고 나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 입장에선 내가 내놓은 자식도 아니고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아무리 반대를 한다지만 왜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나 답답하고 짜증나기도 했었겠죠. 며느리 역시 끝끝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도 했을 거고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 관계가 조금은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회복은커녕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정도였죠. 누구 하나 숙이려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넌 언제까지 집에서 놀 작정이냐?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놀고 먹을 생각이야? 하다못해 나가서 마트 캐셔 일이라도 하든지 노력하는 구석이라도 보여야 예뻐하지. 어쩌다가 우리 집에 저렇게 식충이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는 어이구 내 팔자야.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남편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모 돈 타서 생활할 땐 빠듯한 걸 몰랐겠지만 자기들이 벌어서 써보려니까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겠죠. 매번 집에 올 때마다 사는 게 너무 어렵다, 좀 도와주시면 안 되냐 얘기를 하는 아들 내외가 남편은 곱게 보이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옆에서 제가 봐도 헉할 정도로 심한 말들을 하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무리 그래도 애들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뭐라고 하긴 했지만요. 지들도 자존심이 상했겠죠. 남편과 그렇게 몇 번 부딪히고 난 이후에 아들은 다른 곳에 다니겠다면서 남편 회사도 관두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 버렸고 거의 왕래를 끊다시피 하고 살았습니다. 그 기간이 거의 2년 정도가 돼요. 저것들 제대로 정신 차려봐야 한다는 남편의 불호령이 있었지만 저희 엄마니까 걱정이 돼서 남편 몰래 반찬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애들 집에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지만 살림이 영 좋지 않아서 볼 때마다 마음이 쓰이긴 했어요. 아버지만 아니었어도 우리 사이좋게 잘 살 수 있다고. 그게 자식이랑 며느리한테 할 소리야?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사람한테 할 소리냐고. 아버지 죽기 전까진 우리 절대로 그 집 다시 들어갈 일 없으니까 엄마도 쓸데없는 데 힘 빼지 마세요. 아버지 저러다 마셔. 너네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 긴 싸움에서 저도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갔습니다. 솔직히 그때 며느리가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한 번도 마음고생 안 시켰던 아들이 이렇게 변한 게 전부 며느리 탓이라고 생각하는 게 속 편했으니까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한테 아들 내외 욕을 퍼붓고 아들과 며느리는 아버지 욕을 해야 되고 가운데서 심적으로 병들어가면서 전부 다 끝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식으로 끝나길 바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시작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가게 됐고 긴급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병원에서 3일을 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뜨게 됐어요. 차라리 평소에 병이라도 앓고 있었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할 시간이 있었겠지만 남편의 죽음은 저에게도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도 뒤늦게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남편은 세상을 뜨고 난 이후였어요. 평생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동반자가 사라진 것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허탈하고 공허하더군요. 저도 참 웃기죠. 병원에 달려온 며느리 얼굴을 보는데 화가 울컥 나더라고요. 이 모든 불행을 다 며느리가 가져온 것만 같아서요. 아들이랑 며느리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진작에 좀 잘하지. 아버지 이렇게 될 때까지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이야. 아이고 난 이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려. 설마 그게 진심이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사고로 떠나버린 남편인데 그게 아들과 며느리의 탓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말 한마디가 제 발목을 잡고 늘어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불행은 또 다른 불행을 불러오는 법이라고요. 제가 그렇게 아들 내외를 붙잡고 눈물을 쏟을 때 절 다독이던 아들과 며느리가 설마 하니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이야.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그 자식이 데려온 며느리가 그런 악독한 인간이었을 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남편이 읽어놓은 것들은 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앞다투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줄 알았던 아들이 잠잠하길래 저도 좀 의아하긴 했어요. 매일같이 저한테 사는 게 어렵다 토로하던 애들이었으니 마음속으로는 생활을 정리하고 난 후에 제 앞으로 남겨진 몫을 조금 정리해줄까 하는 생각도 했었으니까요. 그래도 애들이 꽤나 양심은 있는 애들이었구나 했죠. 이 사람이랑도 상의를 많이 해봤는데요. 저희가 갑자기 모신다고 해도 어머님이 불편해하실 것 같고 그건 어머님 좋으실 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아버님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것뿐이지 어머님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마음도 많이 힘드실 텐데 굳이 집 합치지 않더라도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님 요즘 무릎도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제가 병원에서 알아보니까 요즘엔 인공연골 수술도 있대요. 저랑 같이 병원 다니시면서 무릎 수술도 알아보고 하시게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끼리라도 기운내서 지내봐야죠, 어머님. 저도 사연 꽤나 많이 봤었잖아요. 쥐고 있는 거 많으면 아들이랑 며느리가 갑자기 모신다는 둥 집을 합치자는 둥 하면서 재산을 노린다고 그런 얘기를 여기 유튜브 사연에서도 많이 봤었고 주변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솔직히 흠칫하긴 했었는데 남편 그렇게 되고 나서 오히려 며느리가 저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여태 따로 살던 사람들이니 집 합치자고 해봤자 어머님이 내케하지도 않을 것 같고 솔직히 자기들도 불편하기도 하니까 그런 거 서로 강요하지 말자고요. 대신에 아버님 때문에 눈치 보느라 자주 왕래하지 못했던 거 자기들도 이제 마음 편히 왕래하겠다고. 그 얘기에 깜빡 속았다니까요. 솔직히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먼저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없는 거라도 다 긁어모아서 주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나이도 먹었고 그렇게 큰일 한번 겪고 나니까 무릎이 또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절뚝거리는 게 더 심해졌는데 아들 내외는 다른 거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어머니 건강이라도 더 신경 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저한테 병원이나 꼬박꼬박 같이 다니자고 얘기를 하대요.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고마웠죠. 살림이 힘들다고 하더니 요즘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괜찮은 거야? 살림이야 힘들다가 괜찮아지기도 하는 거고 뭐 그렇죠. 어머님도 처음에 결혼 생활 시작하실 때 어렵게 시작하셨다가 나중에 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도 어머님처럼 안 되리란 법 있나요? 지금은 어머님 건강만 신경 쓰고
저희도 마음 좀 놓이면 그때부터 아르바이트 자리도 조금 알아보려고요. 저희 걱정 마시고 어머님도 지금은 어머님 생각만 하세요. 병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며느리에게 넌지시 떠보듯이 물어봤던 적이 있었는데 재산에 대한 얘기도 일절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제 생각만 하라고 절 몇 번이나 안심시켰었죠. 그때 이후로 저도 마음이 확 풀어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그동안 왜 그렇게 고생시켰었나. 무릎 수술이 끝나고 나면 남편한테 받았던 것들 제대로 정리해서 애들 자리 잡을 수 있을 정도로만 나눠줘야겠다. 병원 다녀오고 난 이후에 부동산에 가서 시세도 알아보고 정리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동안 솔직히 시댁에서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다 들어가면서 여자로서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을 텐데 막상 저 혼자 되고 나니까 챙겨주는 건 역시 가족밖에 없구나 생각이 들었고 이런 애들을 잠시나마 의심했던 것이 미안하기만 했었죠. 엄마, 무릎 수술 날짜 정해졌대. 이번 주에 나도 회사 연차 썼으니까 셋이서 다 같이 병원 가게요. 내가 차를 정비를 맡겨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야 할 것 같으니까 10시 정도 전화 드릴게. 밑으로 내려오세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무릎 수술 날짜가 정해졌고 아들 전화를 받고 내려가니 아들과 며느리가 큰 짐가방을 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봤자 하루 이틀 입원하고 퇴원하는 일정인데 뭐하러 이렇게 짐가방은 큰 걸 들고 왔냐 물어보니까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는 그래도 셋이서 병원에 묵어야 되는데 옷까지만 챙기다 보니 짐이 늘어났다. 대강 얼버무리는 눈치였습니다. 뭐 어디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유난이다. 그때는 그러고 말았어요. 아들이 택시를 불렀는데 제가 이것도 뭐 수술이라고 괜히 긴장이 되는지 입이 쩍쩍 마르더라고요. 택시 오려면 시간 좀 남았는데 이 사람이랑 가서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사올게요. 어디 가시지 말고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요 앞이라 금방 갔다 와요. 그렇게 두 사람이 잠깐 커피를 사러 가고 전 짐가방과 함께 덩그러니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택시 한 대가 오더라고요. 우리가 부른 택시인가 하고 아들한테 얼른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열었는데 택시기사가 창문을 열고 저한테 택시를 불렀냐고 묻더군요. 아이, 내가 오늘 무릎 수술을 하러 가야 해서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요 앞에 지금 커피 사러 잠깐 갔거든요. 금방 오니까 미터기 켜놓고 잠시만 기다리실래요? 내가 지금 바로 전화 걸어서 부를 테니까. 에? 무릎 수술이요? 손님, 어느 병원으로 가시는데요? 일단 전화하지 말고 택시부터 타세요. 얼른요. 혹시라도 택시를 오래 세워두면 기사님이 짜증이라도 낼까 싶어 미터기 켜놓고 잠시 기다려보셔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택시 기사님이 벼랑간 제 얘기를 듣고 행선지를 묻더니 전화하지 말고 빨리 택시를 타라고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도 놀라서 허둥지둥 짐가방을 챙기려고 하니까 기사님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주변을 살피고 제가 짐가방을 택시에 싣는 것을 도와주시곤 제가 택시에 탄 걸 확인하자마자 미터기도 켜지 않은 채 냅다 출발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어안이 벙벙해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저도 버럭 화를 냈죠. 제가 핸드폰을 들어 아들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믿기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르신, 지금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절대로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제 말 믿고 무조건 도망가세요. 제가 지금 경찰서로 모셔다 드릴 테니까 다른 데 가시지 말고 경찰서 내리자마자 무조건 신고하세요. 이 택시 땡땡병원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땡땡 정신병원으로 가는 거라고 불렀어요. 어르신 지금 강제 입원 당하실 뻔하신 거라고요. 그 병원 사람들이랑 짜고 치고 강제 입원 시켜준다고 저도 소문만 들어가지고 설마 했었는데 아들이랑 며느리가 무릎 수술하러 간다면서 어르신 모시고 간 겁니까? 세상에 이런 배응망덕한 것들이. 네? 뭐라고요? 정신병원이요? 전화를 하려고 든 핸드폰을 소스라치게 놀라 그대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탄 택시의 행선지가 무릎 수술을 하기 위한 정형외과가 아닌 근교에 있는 정신병원이었다는 기사님의 얘기에 놀라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 병원에 대한 소문이 워낙 흉흉해서 얘기를 알고 있었던 기사님이 행선지가 그곳이라고 했을 때부터 영 찜찜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제가 무릎 수술을 받기 위해서 다른 병원에 간다는 얘기를 하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려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서 절 얼른 택시에 태워서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 있게 도와주셨던 겁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거나 두 사람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더라면 전 두 사람 손에 그대로 이끌려서 강제 입원 절차를 밟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그동안 저에게 살갑게 굴면서 잘해줬던 것이 다 이런 끔찍한 짓을 꾸미기 위함이었단 걸 알게 되니까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제가 없어진 것을 알고 아들과 며느린 번갈아 가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 그대로 핸드폰을 꺼버리고 기사님에게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며 경찰서에 도착했죠. 아무리 봐도 정신이 온전해 보여서 영 이상하다 싶었는데 말로만 들었지 이런 끔찍한 짓을 실제로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운전하는데 저도 손이 떨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르신, 아무 연락도 받지 말고 무조건 경찰서로 바로 들어가서 신고하세요. 이럴 게 아니지. 짐도 내려드리고 같이 들어가시게요. 아이고, 이거 고마워서 어떡해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기사님한테 지갑 속에 있는 현금을 다 빼서 쥐어주고 기사님과 함께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경찰관을 보자마자 횡설수설 얘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행선지가 정신병원이었다는 말에 경찰들도 조금은 믿지 않는 눈치였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닌가 하고요. 그 사이에 아들과 며느리가 경찰에 연락해 제 실종 신고까지 해놓은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증인이에요. 이분 정신 말짱하신 분입니다. 이 아들이랑 며느리가 무릎 수술한다고 해주고선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병원 기사들 사이에선 이미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돈만 주면 입원시켜준다고. 기사님이 옆에서 말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네가 정신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 도망쳐온 이상한 그림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다행히 옆에서 정황을 차분하게 다 얘기해준 덕분에 경찰들도 그제야 귀 기울여 제 얘기를 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조사를 받고 있던 중에 뒤이어 아들과 며느리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경찰서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우울증이 심하셔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세요. 아버님 돌아가신 게 다 저희 탓이라고 하시고 오늘도 병원 입원하시기로 하시고 갑자기 사라지셔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찾으러 다녔는지 어머님 얼른 가셔야죠. 여기서 이렇게 헛소리 계속하시면 이분들 일하시는데 방해만 돼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버지 재산이 탐났으면 그냥 속 시원하게 그 재산 달라고 말을 할 것이지. 나 정신병원에 보내놓고 니들이 그거 가져가려는 속셈인 거 내가 몰랐을 줄 알아? 어디 끝까지 경찰서까지 와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이것들 내 식구 아닙니다. 아, 뭐하고 서 있어요. 다 잡아 쳐놓지 않고. 이 쓰레기 같은 것들. 마치 환자 다루듯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살피는 며느리의 뺨을 그대로 올려붙였고 경찰들이 달려와서 저랑 며느리를 뜯어 말리고 또 한바탕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설마 내 아들과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잔인한 짓을 했을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경찰서에서 본색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사람 새끼가 아니라 짐승 새끼를 키웠구나 하고 그때서야 깨달았죠. 이미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던 경찰들도 그런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소름이 끼친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임경희 씨, 여기 앉아 계시는 서순희 씨가 다 진술했습니다. 지금 병원장 체포영장 발부돼서 이쪽으로 연행되어 오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더 거짓말 하셔봤자 소용없습니다. 서순희 씨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 받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 거짓 진료 기록 만들어서 정신병원 보호 입원 절차 밟으신 거 병원장이 임경희 씨한테 보호 입원 대가로 현금 전달 받은 거 전부 다 진술했어요. 이래도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하실 겁니까? 이미 경찰서에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쪽 병원으로 찾아가 병원장에게 자백을 다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이 죽고 나서 이게 다 너희들 때문이 아니냐라고 했던 그 한마디를 가지고 제가 남편의 죽음이 아들 내외 때문이라고 믿는 정신병자를 만들어서 정신과 진료를 한 번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진료 기록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저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정신병원 보호 입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보호자들이 동의를 한다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의사 진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릎이 아프다고 진료를 받으러 다니는 동안 며느리인 정신과 의사를 매수해서 가짜 진료 기록을 만들고 진단서를 만들어서 제 정신이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온전치 못하다는 차트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근거로 절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병원에선 이미 그런 식으로 억울하게 보호 입원을 당한 환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이었고요. 그 소문을 알고 있었던 택시 기사님이 아니었더라면 전 오늘 그 억울한 환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될 뻔했던 거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나니까 아들과 며느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경찰서 바닥에 주저앉더군요. 그 끔찍한 진실이 영영 드러나지 않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나 봅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엉엉 울면서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입원해야 할 사람은 나야.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절대 하지 말자고 말렸었는데. 뭐? 아버님 재산 어머니한테서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뜯어와야 한다고 집구석에서 놀지만 말고 짱구 좀 굴려보라고 닥달했던 건 당신이잖아. 왜 이제 와서 혼자 발 빼는데? 야, 나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 아니었으면 내 인생 이렇게 망가지지도 않았어. 네가 그때 임신만 안 했어도 내 인생 이렇게 안 젖었다고 알아? 엄마, 그래도 난 엄마 자식이잖아. 응? 어떻게 자식을 깜빵해버려. 나 이제 이 사람 다시는 얼굴 안 보고 제대로 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요. 은근슬쩍 발을 빼려고 하는 아들의 얼굴을 며느리가 핥히고 두 사람은 경찰서에서 주먹질을 하면서 또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한심한 두 사람을 내버려 두고 전 경찰들에게 절대 선처는 없으니까 두 사람이고 병원장이고 제대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뭐든 할 테니 저것들 제대로 정신 차릴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린다고 얘기를 했죠. 내 자식이긴 하지만 이미 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깟 돈이 뭐라고 천륜을 저버린 인간들을 어떻게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경찰들도 그런 저의 굳은 결심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쌈박질을 하는 두 사람을 보고 혀를 내두르더군요.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남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재산을 노리고 꾸민 짓이라는 증거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수리를 맡겨놓은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에 뭔가 증거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기사님의 조언으로 두 사람이 확실히 재산을 노리고 그런 계획을 짰다는 확실한 증거를 입수할 수가 있었어요.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워주신 건 우연히 저를 데리러 왔던 그 기사님이네요. 큰 일을 겪지 말라고 남편이 보내준 수호천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사가 다 끝난 이후에 제대로 된 벌을 받을 때까지 마음 굳게 먹어보려고요. 자식 깜빵 보내는 비정한 부모라는 소리 들어도 제대로 된 벌은 받아야죠. 그게 진정한 부모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40을 넘긴 애 둘을 키우는 여성입니다. 요즘 40대라고 하면 젊은 나이에 속한다고들 하죠. 저 어렸을 땐 40대라고 하면 되게 나이가 많아 보이고 그랬는데 막상 제가 이 나이가 되어보니 나이가 든다고 해서 현명해지는 것도 성숙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늙어갔는데 오히려 마음은 10대 때와 같을 때도 있고 혼란스러운 적도 많았죠. 그래서 마음은 청춘이란 말이 나왔나 봅니다. 혹시 사연 애청자분들도 그럴까요? 아무쪼록 전 이 사연 채널의 댓글들을 읽는 버릇이 있는데
댓글들을 읽다 보면 저와 너무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는 분이 계셔서 언니라고 부르고도 싶고 괜스레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사연을 친정 언니들에게 고향 오빠들에게 말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전 딸아이 하나, 아들아이 하나를 두고 있는데요. 제게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안겨준 저희 남편과는 20대 후반부터 만나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게 됐어요. 남편은 소위 잘 사는 집 아들이었는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형편이었고 전 그와 반대로 언니들과 함께 공장 일을 하며 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제겐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일찍 돌아가셔서 저와 언니들에겐 그리움을 가득 안겨주고 떠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혼자 재혼도 안 하시고 저와 언니들을 키우셨죠. 아버지는 저와 언니들을 늘 우리 귀한 딸 자식이라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귀하게 키우려 하셨습니다. 언니들이 워낙에 부지런해서 집안일을 해놓고도 요리나 청소를 해놓으면 뭐하러 그랬냐며 그 시간에 공부나 하라고 야단을 치실 정도였죠.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선지 저와 언니들은 다들 남자 보는 눈이 높았습니다. 까탈스럽지 않고 아내에게 잘하며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상형으로 찾았는데 이런 남자를 찾기 쉽지 않았죠. 다행히 몇 년 뒤 언니들은 운 좋게 그런 형부들을 찾아 결혼을 해 둥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전 예외였어요. 제가 막내여서 아직 시간이 있긴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초조해지더라고요. 특히 20살 후반이 되어 다른 아이들이 시집가는 걸 보고 있자니까 사람이 다 나간 빈 교실에 혼자 앉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번번이 남자와는 인연이 안 닿을까? 나도 얼른 언니들처럼 가정 꾸리고 애들도 낳고 싶은데. 친구들의 결혼식장에 가면 씁쓸한 생각만 한가득하다 오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진 우리 딸에게 올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어서 시간 좀 걸리나 보네 하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닥달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남편을 만났고 남편은 저에게 헌신적으로 잘 해줬어요.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이상형이었던 저에게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었죠. 아, 이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되겠구나. 절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걸리는 점이 있다면 남편과 저의 신분 차이라고나 할까요? 남편은 잘 나가는 변호사였고 아까 말했듯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남편의 홀어머니가 절 좋아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전 그저 평범한 공장에서 조금 돈을 모아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장점이라면 제가 돈을 모으는 건 잘해서 종잣돈이라 부를 만한 돈을 모아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혼집을 남편과 같이 마련하는데 문제는 없었지만 홀 시어머니는 무서웠습니다. 인사를 갈 때부터 다리가 벌벌 떨리더라고요. 근데 웬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의외로 저를 환영하셨습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것까진 아니셔도 은은한 미소로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시집살이다 뭐 이런 거 시킬 생각 없어. 아가씨도 들었겠지만 우리 애가 워낙에 착하고 순해서 애가 사귀었던 전 여자들이 아주 야가 빠졌었거든. 난 그냥 진득하니 순박한 여자면 다 좋아. 아가씨를 보아하니까 왠지 그런 사람인 것 같구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 보는 눈은 있는데 내 눈에 그게 보여.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엄마가 없다고 들었는데 날 엄마로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 시어머니는 나긋나긋한 음성으로 따뜻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남편이 성격이 많이 순하고 착했던지라 꽃뱀 같은 여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 한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술을 먹고선 제게 털어놓기도 했었고요. 근데 시어머니도 역시 그것을 알고 있으시더라고요. 아마도 그게 절 받아들이는데 구할의 몫은 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무서움을 한껏 낮춰주셨던 그 배려 어린 말씀, 덕분에 전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첫 인사를 할 때까지도 난 시어머니를 너무나 잘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언제 이 환상이 깨졌냐고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의 자매 되시는 분, 이분이 등장하시며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분으로 말하자면 시어머니와 아주 끈끈한 자매애를 유지하고 계신 분이에요. 마치 쌍둥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닮은 외모에 말투까지 시어머니의 판박이나 다름없으신 분이죠. 근데 언제 일이 일어났냐 하면 저희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인사를 간 날 사온 선물들을 주렁주렁 바닥에 끌어내려 놓는데 갑자기 인상을 팍 찌푸리시더라고요. 그때 일이 터졌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것을 포함해서 넉넉한 선물을 사갔는데 왜 그러나 싶었죠. 아이고 언니는 어쩜 며느리가 저리 센스가 없어. 선물을 사올 거면 명품으로 사와야지. 저도 딱 봐도 동네 슈퍼마켓에서 산 것 같잖아. 옷은 또 뭐야? 세탁하면 숭숭 구멍 뚫리게 생겼거든. 아이고 시어머니 모시는 정성은 여기서부터 티가 나는 건데 저런 선물들을 사오면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아이고 모르겠다 나도. 며느리라 내가 생각이 없어 저러나 보네. 됐어. 나이가 어려 그런가 보지. 순간 너무나 당황해서 저절로 동공이 흔들렸어요. 착한 남편도 놀라선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죠. 질 좋은 물건들을 사왔다고 생각한 만큼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동조하듯 계속 수긍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그래도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에요. 돈도 많이 썼고요. 명품까지는 무리라서 못 산 건데 시이모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예, 내 동생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가만히 조용히 하고 있어. 너도 이제부터는 어른들 선물 사올 땐 센스 있게 뭐 하나라도 정성 들여 사오는 거야. 이번 기회로 잘 배워두라고 내 동생이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겨 들어. 시어머니가 조근조근 나긋한 목소리로 말하는데 속에서 저도 모르게 천불이 났습니다. 도대체 얼마의 선물을 바라셨던 거였을까요? 남편과 제 월급을 다 털어 사온 선물들이 초라하게 느껴지는데 순간 이 시어머니 만만치 않은 사람임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희가 관광지에서 사온 스카프며 면세점에서 파는 기념품들을 보시더니 이런 건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다. 이거 딱 봐도 다 공장에서 짜 맞춰 생산하는 거야. 너 일했던 곳 말이야. 그런 구질한 곳에서 만들어졌는데 때가 얼마나 많이 묻었고 얼마나 물건들이 더러울 거니? 나나 우리 아들이 살았던 세계는 네가 지내왔던 세계와는 달러. 격이 다르다고. 수준 다른 거 티내지 말고 앞으로 뭘 사더라도 백화점에서 사라. 알았니? 전 여기서 곧바로 뭐라고 응수하고 싶었지만 남편을 보아 한번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대응을 해줬거든요. 어머니, 어떻게 늘 백화점에서 사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선물이 마음에 안 드셔도 이렇게 대놓고 무한 주시는 게 어딨어요. 이 사람이나 저나 너무 민망스럽습니다. 엄마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이라며 꼼짝 못했기에 꾹 입을 다무셨어요. 그리고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그런 거 아니지. 나 솔직히 너무 상처받았어. 특히 내 출신도가 하시는 말씀이 당신 앞에서 할 말인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저런 분인 줄 미처 몰랐어. 나도 미안해. 정말. 엄마가 앞으로 그런 말 함부로 못하도록 할게. 남편은 저에게 확언으로 시어머니가 다신 막말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확신 어린 표정을 보며 저도 그땐 바보같이 믿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외며느리라면 착한 며느리 병이라고 그런 이상한 병이 있잖아요. 저도 신혼 초기엔 딸같이 굴고 싶고 잘 보이고 싶어서 가진 애를 썼어요. 그래서 저런 말씀을 하셔도 상처는 됐지만 무던히 넘기려고 했죠. 하지만 곧 이어 사건은 연달아 계속해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의 낙관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시어머니가 어느 날부터인가 저와 남편이 사는 신혼집으로 오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저희 신혼집은 시댁에서 15분 거리밖에 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밤마다 악몽을 꾸신다며 꼭 저희 집에서 저녁까지 챙겨 드시고 잠까지 자고 가셨죠.
그게 얼마나 불편했던지 몰라요. 저희가 당시 복도식 아파트 3층에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온갖 것에 다 참견을 하셨습니다.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세탁기 안까지 거기다가 자기 아들 속옷 끼는 모양까지 지적하시며 자기 방식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아니 왜 이걸 이렇게 접어넣었니? 모양이 다 망가지게 꺼내 입을 때 불편하잖니. 아가, 넌 다 좋은데 집안일을 너무 못한다. 엄마가 없어서 그런가. 아유, 이거 참 내가 번번이 챙겨줄 수도 없고. 어머님, 저 엄마 없이도 잘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밖에 나가 계시는 날이 많아서 친정 언니들한테 배웠거든요. 살림하는 건. 언니들한테 배워서 못하지 않아요. 그냥 어머님 방식이랑 제 방식이랑 다른 것 같네요. 제가 어느 날은 참다 못해 이렇게 낮은 소리로 의견을 전달했더니 시어머니는 화가 난 듯 입술을 오므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속옷을 접어 넣는 것도 시어머니 말대로 해야 할까요? 그럼 왜 남편은 독립을 했을까요? 그냥 그 집에 살면 편했을걸요. 전 몇 날 며칠을 참다 이날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 말에 내 심기를 단단히 거슬렀다고 말하던 시어머니는 다음날 일부러 쌍둥이 같은 자매분을 데려왔어요. 우리 동생도 데려올 거니까 네가 마실 거며 주전 부리며 미리 알아서 다 챙겨놔라. 전날 전화로 저런 말을 주문하시더니 다음날 멋대로 집안에 들어와선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켜댔죠. 왜 이렇게 행동이 굼뜨니?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지. 우리 술맛 떨어지겠다. 시어머니의 동생분은 연달아 계속해서 저를 시녀 부리듯 부르셨고 전 잠자코 남편이 오길 일단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도 이 꼴을 봐야 자기 어머니와의 관계를 재정리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때 하필 또 남편이 야근에 출장이 잦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들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전화로 상황을 들을 때면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런 하잘것없는 약속만 하고 있었죠. 그렇게 두 분은 연달아 며칠을 같이 오셔 신나게 고스톱을 한판 치시더니 어느 날부턴 함께 자고 가시겠다 하더군요. 이젠 아침상까지 차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있었죠. 바로 층간소음이었어요. 도대체 두 분은 무슨 흥이 나 저러시는 건지 계속 돈을 올려가며 이 아줌마 저 아줌마 초대해서 고스톱을 치는데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아, 우리 한 판 더 치고 가서 조용히 누울게. 그럼 되잖아. 저 방금도 민원 들어왔어요. 옆집 사람들이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저희 집이 너무 시끄럽대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뭐야? 아니 뭐 지랄들을 하고 앉아있어? 아, 출근이랑 나 노는 거랑 뭔 상관이야? 하여튼 넌 그 말을 꼭 또 다 듣고 앉아있었니? 아, 그걸 나한테 왜 저래? 언니 신경 쓰지 말고 우린 편하게 놀자고. 심지어 시이모는 고스톱을 치실 때 하도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며 논 탓에 여러 번 민원까지 들어와서 얼굴을 붉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웃이랑 최대한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던 저로선 더더욱 신경이 쓰이고 불쾌해지는 상황이었죠. 거기다 심부름을 시킨답시고 저한테 술 사와라 담배 사와라 하면서 집안에서 담배를 뻑뻑 피워대는데 시어머니는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결국 그날 제가 입을 떼게 됐죠. 남편이 여러 번 말려도 소용이 없으니 저라도 나서야겠더라고요. 어머님, 저 오늘은 댁에 가실 수 있나요? 매일 이렇게 와서 고스톱 치고 노시면 전 제 생활이랄 게 없어져요. 앞으로 고스톱 치고 싶으시면 어머님 집에서 해주세요. 시이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시녀도 아니고 담배 심부름도 한두 번이지 솔직히 두 분 뒤치다꺼리 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도 고민 끝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머머머, 너 지금 네 시어머니랑 나 내쫓으려는 거야?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참나 아주 며느리가 상전이네 상전이야. 별수를 다 써서 쫓아내려고 들어? 예, 너 사람 섭섭하게 그러는 거 아니다. 얼른 네 시어머니한테 사과해. 우련히 속상하겠네.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절 말 그대로 노려보고 계셨고 전 최대한 물러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머님을 이기지 못하면 제가 계속해서 이용만 당하고 멋대로 휘둘려도 되는 사람쯤으로 전락하겠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이때 옆에서 세게 말려주며 오늘은 이쯤 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고 차분히 설득했던 탓에 돌아가셨죠. 하지만 나가면서도 시어머니의 눈빛은 거의 살기를 띠고 있었고 시이모님은 끝까지 제 욕을 하다 나가셨습니다. 두 분이 나가자마자 힘이 탁 풀리더라고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솔직히 말할게. 나 우리 애 안 생기는 거 스트레스 받아서인 것 같아. 매일 밤 어머님 전화에 방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신혼을 누린다고 할 수 있겠어. 솔직히 자다가도 어머님 언제 들어오실까 겁나서 매일 눈도 제대로 못 감은 채로 잔다고. 나 더 이상 감당 못해. 당신이 책임지고 못 오게 해줘. 당시 저희는 임신을 하려고 여러 번 노력하고 시도하고 있었지만 잘 되고 있지 않았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원인을 알만 하더라고요. 아, 그래. 당신이 그렇게까지 힘들어할 줄은 몰랐어. 내가 알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우리도 사생활이 필요하다고. 우리 그래도 신혼인데 엄마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신혼생활 한 번 못 누린 것 같네. 미안해 여보. 남편은 이때 제게 충격을 받은 것 같은 얼굴로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를 단단히 단속하시더라고요. 다시는 여기 와서 고스톱 치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요. 남편의 단호한 태도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충분했습니다. 전 남편을 믿고 조금 기다리기로 했죠. 정말 며칠간은 시모의 방문도 없고 연락도 없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 상태가 조금만 더 지속됐으면 좋겠다 싶었죠. 근데 갑자기 몇 달 후 어느 날 너무나 벼락 같은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제가 장을 보기 위해 마트로 나가려던 참이었는데요. 정말 전 이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영원히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참고로 장보기는 보통 남편과 제가 함께하곤 하는데 이날은 남편이 일이 늦어져 혼자 이것저것 사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얼굴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거센 손길이 제 머리칼을 쥐어잡더니 그대로 질질 끌어 절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손길만 거세질 뿐이었죠. 감히 네가 내 아들과 나를 갈라서게 해? 야,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그거는 용서 못한다. 내 아들은 이 김복순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너, 내 아들이 내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하는 건 모르지? 근데 니까지 게 들어와서 그것도 공장이나 다니던 천한년이 들어와서 내 아들을 꼬시려 들어? 정말 미친 여잔 줄 알았습니다. 소리를 왁왁 질러가며 침을 튀겨가며 말하는데 섬뜩하더라고요. 화보단 무서움이나 공포가 더 앞섰습니다. 그런 강기에 휩싸인 사람의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눈물이 뚝뚝 흐르더라고요. 전 일단 숨어야겠다는 생각에 앞서 안방문으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남편이 올 때까지 숨어 기다릴 작정이었어요. 어딜 가 이년아, 곱게 대우해줬음. 너도 곱게 나왔어야지. 시어머니한테 그딴 식으로 곱깝게 굴어놓고 어딜 가긴가. 너 당장 빌어. 잘못했다고 빌고 반성문 100장 써. 그래도 내가 너 용서해줄까 말까긴 하다만 천한 네가 내 아들과 나를 감히 갈라놓으려고 이간질 시킨 값 그렇게 일단 받아보마. 내가 선심 쓴 건 줄로 알아. 호라비 밑에서 자란 게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를 얕보고 자빠졌어? 넌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지? 어? 우리 아들 등골 빨며 사는 주제에 내가 널 1000번을 죽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거에 가슴이 한이 맺힐 지경이야. 알아? 근데 이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머리끄덩이를 한 차례 휘어잡으며 대차게 내뱉은 말에 제가 갑자기 눈이 돈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숨어서 남편이 오기까지만을 기다리자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전혀 사실이 없었고 외려 허황된 거짓부렁이만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호라비 밑에서 자라 가정교육도 못 받았다는 식의 말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언제 이간질을 시켰다고 그러세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머님에 대한 불만 남편에게 털어놓은 것 때문에 그러세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 힘든 거 어머님한테 말 못하니까 남편한테라도 한 거라고요.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그리고 어머님도 홀로 아들 키우셨으면서 그렇게 아들 키우면서 힘들었다고 제게 말씀까지 하셨으면서 왜 저에게 호라비 밑에서 커서 버릇이 없다는 둥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뭐야? 시어머니는 더 악을 써 고래고래 소리를 퍼부으셨습니다. 제가 반항을 하자 그걸 더 못 견디시고 이런 하극상이 없다고 난리를 치시는 거죠. 이 정도 소리면 이웃집에서 달려올 법도 한데 전 속으로 제발 누구라도 나타나 절 도와줬으면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점점 광기의 끝으로 달리자 안방으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그어야 했어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당장 지금 집에 와야 한다고 안 오면 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정말로 부엌에 있는 식칼을 잡을 기세였거든요. 순간적으로 시어머니의 손이 그쪽으로 꿈틀거리는 것을 보는데 소름이 쫙 끼쳤어요. 문 안에서 덜덜 떨며 기다리니까 잠시 후 남편이 급하게 문 열쇠를 따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안도했어요. 드디어 뭔가 상황이 정리되겠구나 여겼죠.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이 사람 해치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나 먼저 아내부터 괜찮은지 확인하고 와야겠어요. 아니 얘, 넌 어딜 가는 거야? 나 다쳤어. 며느리한테 맞았다고. 나부터 좀 봐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멍든 것 좀 봐라. 제가 날 떠밀었다. 나 못 들어오게 하려고 시어머니 등살에 못 살겠다면서 때리고 짓밟고. 나 억울해. 정말 억울하다고. 억울한 건 저였습니다. 전 결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나가려고 할까 하는 순간 갑자기 남편 쪽 목소리가 조용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하더니 상처를 유심히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조용히 와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죠. 전 언제나처럼 당연히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이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에 대해 제가 얼마나 무서움을 느꼈는지도 다 말해버렸어요. 참을 이유가 뭐 있나요? 남편도 알 건 알아야죠. 자기 엄마가 저 정도로 아들에게 미쳐있는 분인데 그걸 모른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거였죠. 남편은 순간 훅 한숨을 쉬더라고요. 내가 다 설명할게. 어머니가 왜 이러는지 다 설명해 줄게. 시어머니를 단단히 혼내도 모자랄 판에 남편은 그렇게 시어머니를 보내려 하더군요. 너무 섭섭해서 그게 말이 되냐며 똑같이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외려 저를 말리려 들었습니다. 얘기 좀 하자.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우선 이런 꼴 당하게 해서 미안해. 알고 보니 제가 모르던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일이 있었는데 그걸 전하지 않았더라고요. 남편은 어린 시절 시어머니 아래에서 외롭게 자라며 왕따도 당하고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시아버지를 잃은 터라 심한 우울증도 겪고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하고요. 남편에게 술병을 던지기도 하고 너 때문에 죽지 못해 산다는 막말을 하기도 하는 등 시어머니는 어린 시절 남편을 정말이지 못살게 굴었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남편은 시어머니를 불쌍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원래 좋은 사람이었던 시어머니가 저리 변하게 된 이유는 시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신 탓이며 그로 인해 가난해진 집 형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남편은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성공하기 위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찾다가 변호사를 택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 하나가 어린 시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술을 사오면 이쁘다고 뽀뽀를 해주거나 엉덩이를 두들겨주곤 했는데 그것이 너무 좋아 남편은 슈퍼마켓에 가서 제발 술 한 병만 달라고 빌고는 했다고 해요. 사랑을 구걸한 셈이었죠.
난 어머니를 미워하면서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어.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쯤 다 괜찮아지셨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 내가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아들 노릇도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당신이 봤던 어머니 모습, 내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보던 모습이야. 매일 소리 지르고 집안 어지럽히고. 나도 너무 힘들었는데 당신에게 이런 짐을 줘서 미안하다. 절대 당신한테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리고 남편은 더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떨궜습니다. 저도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엔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들이 얼굴을 뒤덮으며 막 흘러내리는데 아마도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게 연애 시절 굉장히 헌신적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늘 어딜 가나 사람들의 기분을 잘 맞추려 하는 편이었고요. 어린 시절 시어머니로 인해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낸 탓에 그런 모습이 생긴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남편은 아무쪼록 시어머니가 그 후 자신에게 이상한 집착을 갖게 된 것 같다며 자신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을 정말 많이 했다고 했어요. 저와 연애할 때도 연애하면 엄마를 버릴 거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했다고 해요. 아들, 너 엄마 버릴 거 아니지? 며느리 들어와도 넌 엄마 거다. 엄마랑 오래오래 붙어 살아야 해. 부부는 언제든 헤어질 수 있지만 전류는 못 끊는 법이거든. 알았지?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에 큰 상심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전 한편으로 남편이 이 얘기를 뒤늦게 한 것이 섭섭하고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 부분은 이해하기로 했어요. 대신 남편에게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해야 했죠. 시어머니건 시아버지건 간에 며느리의 머리 끄덩이를 붙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제가 무슨 지옥불에 떨어질 죄를 지어 그런 일을 당해야 하냐면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 당신 마음 이해해. 나도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를 슬슬 다시 생각해봐야 하려던 참이었어. 당신과 결혼하고 갈등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정 안 되면 내가 천륜을 끊어서라도 우리 가족 지킬게. 어머니 저러는 거 나도 못 보겠어. 남편의 말은 믿음직스러웠지만 역시나 이때부터 저와 시어머니 사이인 아주 커다란 냉정기로 들어섰습니다. 예상했다시피 시어머니는 명절날 저를 봐도 한마디도 걸지 않으셨고 남편 말대로 집에 갑자기 쳐들어온다거나 대놓고 잔소리를 하진 않았지만 전보다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고 교묘하게 절 괴롭힌 거죠. 시어머니는 절 꽃뱀보다 못한 여자 취급을 하셨어요. 특히 제가 공순이었던 과거를 비웃으시며 신분 상승을 했다고 딱 꼬집어 비웃곤 했어요. 가장 싫었던 건 어머니 쪽 어르신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랬다는 건데요. 거기엔 제가 시어머니 다음으로 싫어했던 자매분도 있었고 형제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은근하게 제 칭찬을 하신 뒤 그 다음엔 출신이 미천하고 엄마도 없으니 남편 내조라도 잘해야 한다며 돌려가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이 없지. 인물 빼어나 살림 잘해. 근데 넌 정말 좋은 세상에 태어난 거다. 우리 때였어 봐라. 너 같은 애는 가족으로 쳐주지도 않았어. 우리 땐 그래도 며느리가 양부모 다 있고 출신도 어느 정도 괜찮은 애여야 사람 취급을 해줬지. 안 그래요, 오빠들? 허허, 우리 복순이가 너무 며느리 길을 잡으려고 하네. 내조 사람 그걸로 됐지. 뭐 딴 걸 바랬어? 사람이 너무 욕심 많으면 안 돼. 내가 괜히 그래요, 오빠. 아이, 나도 양보하고 이해해 주지. 나는 우리 며느리 편이야. 우리 며느리가 신장 떼달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떼줄 수 있다고. 우리 딸과도 같아, 얘는. 근데 다만 조금 출신은 많이 부족하다 이 말이지. 아니 그래도 상다리는 온전해야지. 하나가 부러져 있으면 되겠어요? 그것도 여자가요. 어느 쪽이건 간에 전 정말이지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심정에 저도 모르게 구석에서 짐가방을 싸고 있는 걸 남편이 발견하고 겨우 멈출 수 있었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저희 친정 가족을 두고 저렇게 말할 수 있는지,
어느 날 전 시어머니에게 와과학 소리를 지르고 온갖 고함을 지르는 것을 악몽으로 꾸고 난 후에야 제가 정말이지 너무나 시어머니를 증오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어른들 앞에서까지 그러시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고 말까지 꺼내게 됐죠. 그날은 정말이지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진 날이었는데요. 시어머니가 동생분과 함께 나들이를 나갔다가 그만 차가 멈춰 섰다는 겁니다. 고장이 났으면 수리기사를 부를 것이지 저를 부르셔서 대뜸 고치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전 와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아이고, 그럼 내가 할 일 없는 너를 부르지. 누굴 부르냐? 돈 써서 사람 쓰기 싫으니까 네가 고쳐봐. 아, 그리고 너 공장에서 일했으면 이런 기계 장비 정도는 척척 다뤄낼 거 아니냐.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못하겠니? 아, 이깟 것도 못해? 엄마 없이 자랐으니까 하기야.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니? 바란 내가 잘못이지. 됐다. 다시 가라. 도대체 이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는 걸까요? 순간 저도 울컥 화가 솟았습니다. 어머님, 저 어머니가 혼자 자란 거에 이 사람이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다는 거에 대해 한 번도 불만 품은 적 없어요. 오히려 대견하고 기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대체 제가 엄마 없는 걸 두고 공장에서 일했던 과거를 두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닌 제가 그런 반대로 남편이 어머니 밑에서만 자라 아쉽다면 좋으세요? 뭐야? 아, 여자랑 남자랑 같냐? 너 설마 우리 아들에게 그딴 식으로 말했니?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인데 이것이 시어머니의 논리였습니다. 제가 저리 말해도 꿋꿋하셨죠. 요지부동으로 자기 아들은 오히려 편모스라 가정에서 자라 변호사식이나 되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저희 친정아버지가 시어머니와 한판 붙게 되신 일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제 인생의 진정한 구원투수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남편도 막을 수 없는 우리 시어머니를 친정아버지로 인해 어느 정도 고쳤을 수 있게 됐죠. 먼저 이 얘기부터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있었다면 바로 제가 여성에서 엄마가 되는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던 중 시어머니가 대단히 생색을 냈다는 겁니다. 넌 정말 시어머니는 잘 만난 거야. 아, 저렇게 너 챙겨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니? 이번에 출산 선물로 백화점 가서 가방도 사줬다며? 아, 네. 제가 임신을 했을 때 시어머니가 남들 보기 딱 좋게 선물이며 이것저것 갖다 주시며 잘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언제나 자신이 먼저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게 좋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며느리에게 이걸 해줬고 저걸 해줬고 하며 온갖 유세를 떨고 다녔는데 동네 사람들이며 어르신들이며 모두 입을 모아 저보고 복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 진짜 심정은 알지도 못하면서요. 그때마다 막상 전 바짝바짝 속이 타들어갈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이쁜 가방이며 당장에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들을 한아름 사오셔선 내가 너한테 보잘것없는 대접을 받아도 난 우리 아들 생각해서 우리 손주 생각해서 이렇게나 챙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바로 친정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꽤 먼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거라 기차를 타고도 2시간 정도 걸렸었는데 아버지가 오신 날 전 부른 배를 하고 김장을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닭달 때문이었죠. 아버진 제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고요. 역시나 김장은 만만치 않았고 나중에 너무 힘들어 애가 떨어지는 게 아닐까 걱정마저 됐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아버지가 몇 번 전화를 하셨었나 봐요.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하자 아버지는 혹여나 제가 무슨 일이라도 있는 줄 알고 친히 시댁 앞까지 오신 거죠.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와 제가 하는 대화를 듣고 마신 거예요. 너는 양념을 버무리라고 했더니 당최 뭘 하고 있는 거야. 이 속도면 오늘 김장 다 못 끝내겠다. 이거 사. 우리 아들이 힘들까봐 널 시켰더니 아이고 내가 일을 2배로 하네 2배로 해. 어머님 저도 하고 있어요. 양이 너무 많은 걸 어떡해요. 그러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 양이면 사실 4분이 와서 해도 벅찬 양이라고요. 거기다 지금 저는 임신 중인데. 워낙 김장의 양이 많아 저와 시어머니가 둘이 하면
도통 끝나지 않는 양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또 얄밉게 눈을 부릅뜨며 제 탓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아주 또 기가 차게 네가 말하는구나.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사네 살아. 변호사 남편씩이나 두고 살면서 배부르게 집안에서 뒹굴뒹굴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감사한 줄을 알아야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전 집안일도 잘하고 있고 내조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어머니 위에 김장도 하고 있고요. 아주 이게 입만 살아서는 너 나한테 험한 꼴 당해볼래? 어디 한번 당해볼 테야? 그 후론 제가 어떤 말을 들어도 못 들은 척 꿈쩍도 안 차 시몬 남편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일러 바쳤어요. 예, 네 아내가 내 며느리라는 애가 지금 나한테 팍팍 우기며 대들고 있는데 이걸 어쩌면 좋다니. 이 엄마는 가슴에 피멍이 들 것 같다. 이러다 내가 쓰러지기라도 할 것 같단 말이야. 시어머니는 흑흑거리며 우는 신용까지 하더니 전화를 끊고는 기어이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그 시선을 맞받아치고 있자 시어머니는 뭘 노려보냐면서 버릇이 없다고 배추를 탕탕 내려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곧이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죠.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양념된 배추를 들어 제 뺨을 내려친 겁니다. 아악하는 비명과 함께 제가 쓰러지자 꼴 좋다는 표정으로 웃으며 즐거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나한테 함부로 대들면 못 볼 걸 볼 거라고. 이참에 내가 버릇을 단단히 잡아줘야지 안 되겠다. 그때 친정아버지가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어왔어요. 너무나 운명처럼요. 현관문 밖에서 이 모든 일을 듣고 있던 아버진 주먹을 부르르 떨고 계셨습니다. 아니, 너 이런 취급받고 있었던 거야, 그간? 그래놓고 아버지한텐 말도 안 했던 거고. 시어머니도 저희 아버지의 등장에 당황했는지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려고 들었죠. 처음엔 제 얼굴에 묻은 김장 양념이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니 나중엔 며느리가 너무 바락바락 대들길래 혼 좀 내준 거라고 하더군요. 이때 시어머니의 손도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돈? 제가 상견례장에서 했던 말들 다 잊으신 겁니까? 제가 제 딸을 얼마나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키웠는데 어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내 앞에서 우리 딸한테 사죄하세요. 미안하다고 말하고요. 아버지의 벼락 같은 외침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주춤하셨죠.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버진 평소에 굉장히 순한 분인데 한번 화가 나면 정말 끝장을 보자는 주의셨거든요. 시어머니도 그걸 느낀 것이죠.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알겠어요, 사돈. 아유, 진정하시고요. 그래, 며느라 많이 아팠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요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해서 그래. 네가 이해 좀 해다오.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다. 내 약속하마. 내 이름 걸고 약속할게. 그래도 무릎까지 꿇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시어머니의 비굴한 태도에 전 콧방귀가 끼어졌습니다. 우습지도 않더라고요. 저번 날엔 사람 머리통을 붙잡고 질질 끌더니 이번엔 사람을 배추로 때려놓고도 저렇게 말씀하시니 이건 거의 뉴스에나 나올 법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제보만 한다면 말이죠. 저는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고개를 저었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아버진 제 눈빛의 의미를 알아들은 듯 우리 딸을 친정으로 데려가야겠다면서 이혼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하더군요. 우리 딸 인생의 흉이 될까봐 지금까진 내가 우리 딸 얼굴이 안 좋아지는 걸 봐서도 참고 참았지만 더는 못 참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용서를 빌 생각을 합니까? 난 사돈 못 믿겠습니다. 예, 얼른 짐 싸라. 아니, 사돈, 갑자기 이러시면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신 게 아닐까요? 제가 며느리에게 사과했고, 며느라기도 화푼 겁니다. 제가 이렇게 빌잖아요. 이쯤 하세요. 그리고 손주 생각도 하셔야죠. 손주도 곧 태어날 텐데. 됐습니다. 우리 딸을 배추 포기로 때려놓고선 뭐가 어쩌고 어째요? 손주요?
손주 할머니가 이런 사람이면 평생 안 보는 게 낫겠죠. 안 그런가요? 그리고 막말로 내가 입장 바꿔 당신 아들을 그렇게 대했다면 당신은 가만두고 볼 건가요? 날 인간 취급이라도 하겠어요? 난 이번 일 절대 못 잊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아버진 그 길로 저를 끌고 나가셨고 가는 길에 저와 아버진 한마디 말 없이 친정집으로 내려갔지만 서로의 마음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 너무 속이 상해 있다는 것을요. 남편은 계속해서 연락이 왔지만 전 전화기도 꺼둔 채 친정집에서 며칠 머물렀어요. 어느새 아버지를 통해 소식을 들은 언니들까지 찾아와서 이혼을 하라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언니들은 늘 제 편이었기에 이런 반응이 당연스러웠습니다. 난 다름 아닌 네가 그런 취급을 당하며 살 줄 몰랐어. 애 낳고도 네 시어머니 똑같을 거야. 얼른 영 끊어. 맞아, 둘째 말이. 막내야, 언닌 정말 네가 시집가서 그런 취급받고 살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알았다면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나서서 가만 안 있을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생각해볼게, 언니.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결국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살았어요. 우리 아들과 딸을 연년생으로 낳았고요. 왜냐하면 남편이 저를 설득했고 그 끈질긴 설득이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시어머니가 사실상 물리적으로 굉장히 먼 거리의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그것도 한몫했고요. 당신한테 이런 말하는 것도 죄스럽지만 날 봐서 우리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천륜을 끊을 거라는 각오도 해보고 어머니한테 제발 고만하시라 별짓 다 해봤는데 미안해. 내 역량 부족이야. 당신은 그게 문제야. 늘 나한테 약속만 하고 미적지근한 태도로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나 정말 그날 배추 포기에 얻어맞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몰라. 당신이 날 사랑하고 아낀다면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남아있다면 차라리 이혼을 해줘. 그게 낫다고. 하지만 남편은 이에 시어머니가 자신의 동생을 따라 미국으로 가게 될 거라며 5년간은 최소 거기에 살 것이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동생분의 남편이 이번에 긴 출장을 가게 됐는데 시어머니 역시 아들과 사이도 갈라졌겠다 한국 땅에 있는 게 여간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린 최소 5년간은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그리고 난 엄마한테 우리가 어디 사는지 말 안 할 작정이야. 우리 이사부터 가자, 응? 비겁하게 도망치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일단 멀리 간다는 것에 전 저절로 안도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남편과 헤어지는 게 조금 겁이 났거든요.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는 미국 땅으로 떠나가게 되셨고 저와 남편은 한동안 아이 육아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어요. 다시 떠올려봐도 천국 같은 나날이었죠. 구름 위에 떠 있다면 이런 기분일까 싶었네요. 그러다 남편이 어느 날 저를 붙잡고 이런 진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겹게 꺼내는 듯한 목소리에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커가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로펌의 월급쟁이 노릇은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들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번번이 그런 욕심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땐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어요. 남편은 사업 구상이며 동업자까지 다 구해놓았다고 당신이 허락만 해준다면 뛰어들어 보겠다고 했죠. 알았어. 그럼 생각해 볼게.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줘. 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생각해보겠다는 제 말을 듣지 않고 퇴사를 해버리더군요. 어느 날 미안한 얼굴로 집에 들어와서 내일부터는 사업에 뛰어들 거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 의견이 무시당한 것 같아 화도 났고 속도 상했지만 어쩔 수 있나요? 남편 본인이 너무 하고 싶어하는 걸 막을 수 없겠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열심히 열성적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거래처도 만들고 동업하는 사람과 새벽까지 회의하고 제품을 만들면서 그렇게 밤낮 없이 일에 몰두하는 것 같았죠. 여보, 내가 꼭 잘 돼서 우리 집안 일으킬게. 남편은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저리 말하곤 했습니다. 전 조용히 속으로 남편이 잘 되기를 응원했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남편이 잘 돼야
집안의 살림이 문제없이 평탄하게 꾸려 나가질 테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일이 몰아닥치는지 남편의 사업은 6개월 반짝 잘 되더니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동업자란 사람이 전부 돈을 들고 외국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죠. 남편도 저도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전 당장에 애 둘을 어디 맡길 데가 없어 고민하다가 친정에 던지곤 분식집으로 출근해서 일을 해야 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다시 로펌을 알아보며 우울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멋대로 흘러가 버린 것에 대한 좌절감도 실패감도 상당했고 무엇보다 빚이 너무 커서 앞으로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그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저희 부부가 내리 5년을 힘들게 고생하고 있을 적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얘들아, 나 이제 한국 간다. 왜긴 왜야. 갈 때가 됐으니 가는 거지. 아무쪼록 나 살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니네 집부터 들릴 테니까 며느라가 넌 진수성찬 준비해놓고 있어라. 내 환영 파티는 해줄 거지?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환영 파티를 열어달라며 귀국을 하셨고 정말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느새 훌쩍 커버린 손주들을 보며 요란을 떠시더니 저에겐 별 말씀 없이 남편과 아이들과만 얘기를 한참 나누셨습니다. 마치 전 투명인간 같았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시어머니에게 전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 그저 앙금이 남아있는 관계 정도였던 것이었어요. 저 역시 반갑게 맞이할 기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오래 흘렀겠다 애써 웃는 얼굴로 보려고 했는데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해준 음식들을 맛보며 이건 간이 짜다 싱겁다 평을 막 하시며 한 번 더 기분을 상하게 하더니 기어이 본인의 생신잔치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님 생신잔치요? 그래, 내가 귀국도 했겠다. 간만에 우리 식구들 싹 다 불러 모아서 크게 파티를 열어볼까 한다. 애들도 얼마나 내가 반갑겠니? 제가 좋다 싫다 딱히 대답도 안 했는데 시어머니는 자신의 생신 잔치 준비를 철저하게 하라며 제게 해야 할 요리 목록까지 건네주고 가셨어요. 마치 제가 당연히 할 것처럼 말입니다. 어이가 없었죠. 순간 얼탄 얼굴로 목록을 바라보고 있는데 역시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았던 생각이 들더군요. 하기야 변하는 게 신기한 거죠. 어떻게 배추 포기를 휘두른 사람이 한순간에 변할 수 있겠어요?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상을 정확히 적중시켜서 집 안을 뒤집히게 한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여긴 저희 남편도 연루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으로 남편은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게 됐고 저 역시 같은 수순을 따라가게 됐답니다. 우선 시어머니 생신잔치 날이 화근이었죠. 당시 저희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힘든 생활고를 겪는지라 최대한 준비해 갈 수 있는 돈이 20만 원이었어요. 사실 이마저도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빌린 돈이었죠. 당장 애들 먹고 사는 돈을 줄일 수는 없으니 어렵게 부탁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그 친구들의 파티랍시고 요란하게 떠드시는 어른들 뒤치다꺼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생일 케이크를 불던 때 제가 그 봉투를 드렸더니 시모가 그 자리에서 봉투 속을 확 들여다보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봉투의 두께가 얇았던 모양이죠. 전 저절로 심장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 안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본 게 맞는지 몇 번이고 확인을 하더라고요. 20만 원? 이거 내가 잘 센 거 맞지? 이년이, 너 날 무시해? 감히? 아니 우리 아들이 20주라고 했을 리는 없고 네가 꼬드긴 거지? 야, 내가 너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어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내가 한국 들어온 줄 알아?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제 아내에게서 손 떼세요. 시어머니는 제 멱살을 쥐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대로 봉투를 들어 제 뺨을 내려치고 말았습니다. 전 너무 놀라 애들을 붙잡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애들도 난리가 났고 주변 어르신도 아무 말을 못 이으셨죠. 근데 이때 남편이 소리를 왁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자기 어머니에게 끝까지 모질게 굴지 못했던 남편이 그때서야 이제서야 소리를 내더라고요. 내가 엄마한테 당한 것만 생각해도, 어렸을 적만 생각해도 엄마 비위 맞추며 산 세월에 토악질이 치밀 지경인데 이걸 내 아내에게 또 되풀이하려고 해요? 엄마, 더 이상은 엄마를 내 엄마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우리 집사람, 내 가정 생각해서라도 안 되겠어요. 나는 내 가정 지켜야겠고 엄마만 이제 끝내고 싶네요. 안 그러면 내가 너무 비참해질 것 같네요. 내가 미안해서 우리 가족들 얼굴을 못 볼 것 같다고요. 남편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줄줄 흘리며 이런 시절 상처받았던 기억부터 시작해서 말을 되는 대로 내뱉는데 시어머니 놀라서 아무 말씀도 못 잇고 남편만 멀뚱히 바라봤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남편은 저희 애들과 절 데리고 집을 나왔고 저희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영원히 연을 끊게 됐답니다. 그 후 남편과 전 다행히 어느 정도 빚을 해결했고 함께 새로운 사업체를 구상해 잘 꾸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애들도 물론 잘 자라고 있답니다. 시어머님 몇 번 저희에게 연락을 시도하려고 하긴 했어요. 잘못했다는 문자도 보내는 것 같고요. 근데 남편이 저보다 더 칼같이 차단을 하더라고요. 다신 연락하지 말란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까 어쩔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우리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이 사연 채널의 시어머니들과 어쩜 이렇게 닮았을까 싶었는데요. 그래서 적어보게 된 얘기예요.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흥미를 느끼셨으면 좋았겠네요. 그럼 이만 글이 길어져서 줄일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